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사회복지학회 한동훈 학회장님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동우 학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강남대학교 한동훈 교수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3주 남짓 됐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학계는 이렇게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대체로 정부의 바라는 혹은 또 연구자나 전문 그 학자로서 예측하고 기대하는 그런 복지 정책에 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장들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한국사회복지학회도 매번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이런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계가 새 정부에 대해서 어떤 복지 정책에 관한 전망이나 과제를 논의하고 또 간혹 요청사항을 등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 것은 결국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이슈이고 또 권력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복지 정책은 이념과 가치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료제적 행정과 기술적인 설계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난 3주 전에 출범한 이 대한민국의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은 어떻게 설계되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번 학술대회가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그리고 한국의 복지국가 전반에 관한 논의를 관련 분야의 가장 명망 있는 전문가님들 모시고 발표와 토론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저희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그런 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공동 주최자로서 도움을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학술대회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많은 연구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전망하고 또 어떠한 과제를 우리가 수행하고 요구할 것인가에 관해서 풍부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태수 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태수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나마 사회복지 학계에 계신 많은 연구자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 학회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것이 처음이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역사가 이제 올해로 52년 차를 맞게 되는데 거의 사회복지 학계 분들과 함께 성장해온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0분이 넘는 그런 박사분들 그리고 전체 한 250여 분의 보건사회연구원의 이 식구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 학계의 전문가분들, 학자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고 또 자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학계에 계신 분들과 보사연은 사실은 뭐 한 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학계의 어떤 대표격인 또 전체 학회를 대변하는 모학회 격인 한국사회복지학회랑 오늘 이런 그 함께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의미가 여전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흔쾌하게 이런 공동 세미나를 그 동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한동우 회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학회의 임원진 여러분들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냥 몇 말씀 뭐 간단하게나마 오늘 뭐 보사연 원장으로서 아니고 사회복지의 발전에 대해서 희구하고 또 연구를 해온 사람으로서 좀 몇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뭐 한동호 회장님도 저랑 결코 그 말을 맞춘 건 아닌데 아까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결국 복지는 정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사회복지를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실현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와중에 복지는 정치다라는 이 말을 뭐 크게 부정하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자발적인 어떤 복지 영역조차도 법과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과 그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하물며 공공 영역에서 재정과 그리고 제도를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 그런 많은 복지 프로그램들은 결국은 정치에 직결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새 정부가 출범하는 그래서 무언가 이 정부를 그 주도하고 또 구성하는 정치 집단이 또 새롭게 등장하면서 과연 이 상태에서 이런 환경하에서 복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전망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망을 하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뭐 규정하거나 아니면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전망해보고 예측을 하고 이후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근거 있는 또 분석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주장들의 근거들을 세워서 앞으로 벌어질 5년 동안의 이 새로운 정부가 복지 정책을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그것들을 추적해보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이고 당연히 또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처음 뒤집어서 표현하면은 정치는 복지다라고 또 얘기하는 것에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치권에서 뭔가 정치의 궁극적인 어떤 소명 그리고 정치가 해야 될 그런 역할 중에 하나가 복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수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매우 많이 진전이 됐지만 그러나 저희 연구자들이 결국 이렇게 복지정책을 화두로 삼아서 새로운 정부의 복지정책을 한번 전망해보고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제시해보고 이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근거와 그리고 이론적 뒷받침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정치가 복지가 되게 하는 그런 것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윤석열 그 정부의 여러 가지 그 국정과제와 공약 이런 부분에 대한 이후 3개 세션의 10분의 발표자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겠지만 결국은 이전의 어떤 그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공통점, 뭐 차이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공통점 중에 하나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리고 복지국가 역사에서 배운 용어, 버스켈리즘 이런 거를 좀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영국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대처가 들어오기 이전까지 존재했던 보수당과 노동당의 복지국가에 대한 어떤 공동의 기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이 양당 정치에서 5년마다 내지는 한 5년 내지 10년마다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도 뭔가 지금쯤은 그런 버스킬리즘에서 얘기한 공감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그런 지점을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다. 예컨대 현 정부도 과거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주의를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적절하게 조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강조, 그리고 제도의 어떤 정합성, 전달 체계의 정합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마 그 정권이 뭐 바뀌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똑같은 지점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시장과 공공의 역할 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에서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느냐 이런 몇 가지 아주 그 근본적인 기준에서는 또 차이점과 차별성을 저희들이 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새 정부가 과거의 어떤 유산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경로 이런 부분에서 어디를 함께 하고 있는지 또 보수와 진보 정권 사이에서 어떤 복지국가를 위한 공감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저는 주목해서 오늘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어쨌든 모쪼록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아니면 나중에 녹화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 그리고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좋은 그런 어떤 그 생각의 자료를 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쁘신 시간에도 오늘 기꺼이 참여해 주신 세 분의 사회자분과 10분의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후 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사회복지학회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복지 발전을 위해서 결국 좋은 정책을 생산해내는 그런 최대 사회정책 싱크탱크로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면서 다소 좀 길었습니다만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상 개회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김민석 위원장의 축사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새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장관이 빨리 자리를 잡아서 복지 정책의 전반을 끌고 가야 하고 큰 틀을 잡아야 하는 시점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시는 분들이 결국 실질적인 틀을 잘 만들어서 준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복지가 그야말로 일상이자 생활이자 권리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복지와 함께 재정을 고민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판단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어 있고 기본소득이 논의될 만큼 세상이 변했는데 그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기본소득을 현실적으로 대안으로 하자는 목소리는 현실로 되기는 어려운 상황. 그래서 오히려 기본 서비스 같은 논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복지의 방식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그 자체가 국가 경쟁력인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그야말로 종래의 보수와 진보의 틀을 넘어서는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폭넓고 크게 멀리 보면서 해주시길 바라고 그
그것을 국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를 보내주신 김민석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제 소득보장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숭실대학교 이상은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이상은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 그 세 세션이 있습니다. 그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그리고 한국복지국가 전망이라는 세 개의 세션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세션입니다. 소득보장 정책의 전망과 과제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숭실대 사회복지학부의 이상은 교수입니다. 이 소득보장 세션에서는 전체 그 기획 의도에서 아까 앞에서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소득보장 정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향후 5년 뒤의 모습이 어떠할지 전망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정책 과제가 제기가 되는지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세션은 이 세 분이 발표를 하시는데요. 세 분께 한 7분에서 8분 정도 발표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세 분이 발표를 다 하고 난 뒤에 이 종합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발표자 세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보건사회연구원의 김태환 선임연구위원께서 오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김은섭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주원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한 7분에서 8분 정도씩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환 연구위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보건사연구원의 김태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새 정부가 제시하신 소득보장제도의 방향 그리고 이것들을 진행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향후 5년 동안 전체적으로 소득보장제도에서 살펴봐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선 기간에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한 소득보장 관련 주요 공약들이 있습니다. 기초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또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큰 과제들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도 또 노인빈곤뿐만 아니라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번에 나온 이제 국정과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대선 공약 때 나왔던 것들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기초보장제도도 주거용재산 중심으로 좀 줄고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주거급여를 좀 더 확대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나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긴급복지라든지 그다음 코로나 위기로 많이 위험을 겪은 분들 돕기 위해서 긴급복지라든지 EITC라는 근로장려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새롭게 많이 확대되는 반면에 또 추가적으로 새롭게 일자리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라든지 새롭게 또 아동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급여 신설 기타 뭐 이렇게 장애인이라든지 특히 이제 소득보장과 가장 또 많이 민감한 그 근로연령처 연결될 수 있는 고용 안전망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점들은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대선 기간에 있었던 것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축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빈곤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생계급여 같은 것들이 부양의무자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아마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또 생계급여 폐지할 때 남아있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일부 두는 1억 9억이라는 기준을 두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현 정부에서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의 최후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한 8% 정도, 또 20대와 40대는 되게 미약한 보호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사각지대 문제가 향후 5년 동안 현 정부가 이제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제시한 것들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게 첫 번째가 아마 기준중위소득을 좀 올리겠다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급여 적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급여가 올라간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데 아마 사후에 뒤에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수준이 비슷해지는 그래서 이게 급여 수준이 비슷해지면서 약간의 이제 제도 간의 정합성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중위소득을 올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을 보시면 그림에도 보듯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그래도 많은 부분이 이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있고 또 이제 근로 연령층도 일정 부분은 수급자로 들어오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정과제에서 좀 약간 빠져 있는 이 자활 사업이라든지 조건부 수급자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우리 고민도 검토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도 개편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재산 기준 변경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 연구자들도 많이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오랜 기간 사각지대를 많이 유발했다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기본재산하기로 할 수 있는 이 기본재산의 수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향후 이제 5년 동안에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주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보고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생계급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주거급여에도 역시 함께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생계, 주거, 의료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조정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날까 봤을 때 그림에도 보듯이 한 1%포인트에서 1.3%포인트까지 그래도 역시 사각지대 축소에는 더 긍정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35% 올리는 것과 이 30% 이 재산 기준을 조정하는 것들이 아마 수급자들 그리고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는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늘어나는 근로연령층에 대한 우리 자활 제도가 어떻게 이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좀 남은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응이 좀 약간 부족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근로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을 도와주시는 주요한 제도들이 이제 긴급 언론에서라든지 많이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코로나 시기에서도 긴급복지제도가 많이 확대되고 또 한시생계도 들어오고 있었지만 이게 지속적인 지원 제도가 아니라 단기성이고 그리고 이제 위기 사회라는 복잡한 그리고 또 재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긴급복지 역할을 했지만 많은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긴급복지 대신에 이에 부의소득세라든지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안심소득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었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향후 이 근로연령층이라든지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응반으로 많이 이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과제에서도 이 부분이 제시된 바가 있지만 이게 좀 많이 줄어드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기존 제도들과의 관계, 특히 이제 고용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이런 것들과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정부에서도 지금 새 정부에서도 근로장려 제재를 상당히 이제 확대하는 걸로 제시를 하고 계신데 나름대로 이게 근로빈곤층을 생활 안정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게 1년에 한 번 주거나 근로자들은 한 1년에 2번을 주다 보면 그 받았을 때는 생활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기간엔 역시 생활이 어려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대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주는 이런 제도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자활 수급자들이 늘어났을 때 이런 분들과 같이 종합성을 좀 살펴보면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주로 있다가 다른 교수님들께서 발표하실 거라고 보고 간단히 문제 제기만 한다면 여전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많이 높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역시 39%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장 최근 자료로 보더라도 중위 30% 이하인 노인분들과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엇으로 채워줄 것이냐가 현 정부에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현재는 아마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아마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릴 사회 서비스가 나름대로 이 격차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로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은 보시다시피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이 생계급여 조정일 때 이제 수급자분들에 대한 급여 적정성이라든지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사회보장제도 긴급복지나 근로장려세제, 근로연령층과 관련해서는 이런 분들과의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들이라면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있었긴 했지만 청년층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나 한부모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들은 약간 소득보장제도 개편에서 좀 한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들이 노인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예전의 노인보다는 이제 많은 이제 소득이라든지 근로 능력이 좀 있으신 근로 능력이 있으신데 이런 이제 70세 이하의 이제 보여주는 낮은 빈곤율이 70세 이상에서도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아까 현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도 확대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탄탄하게 할 것이냐와 더불어 지금 소득 크레바스라고 할 수 있는 은퇴 연령이 이제 빨라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이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풀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좀 빠져 있어서 향후 5년간 수급자 빈곤층 지원뿐만 아니라 이 노인분들에 대한 이제 소득 크레바스에 되신 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주연하더라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마 다음 세션에 논의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격차가 발생한 이 부분들을 현금으로만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국가가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때 사회 서비스 역할과 이제 복지 고용 혹은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가 어떻게 연계되님으로써 그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많이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보고 특히 최근에 이제 국정과제에도 복지 돌봄 서비스 고도화라든지 고용 서비스 고도화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화, 협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세부적인 내용도 이따 또 토론을 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첫 번째 발표에서 김태환 박사님은 주로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장 계획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 이러한 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 빈곤층에 대한 이 소득 보장 계획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일정 정도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좀 진단을 해주시고 하지만 뭐 50세 이상의 중장년층 등의 그 일부의 그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거다. 이런 좀 진단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김원섭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서입니다. 먼저 기분 자리에 불러주셔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좀 앞에 김태환 박사님께서는 의논한 건 아닌데 좀 세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큰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성과 도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해왔는가. 그리고 지금 새 정부는 두 번째는 새 정부는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복지 국가는 상당히 이제 원래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있지만 상당히 이제 압축적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복지 지출 표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아직까지 낮고 원래는 엄청나게 낮았는데 그 상당히 회복하고 있고 복지 제도의 도입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모든 제도 그 상병수당 빼놓고는 거의 모든 제도를 다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가 다 보편적인 급여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여러 가지 어떤 사각지대 문제 있는데 사각지대는 그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옛날 그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그 갖고 있는 그 취약성, 자영업자가 많고 그리고 기간제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가 서로 이제 조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플랫폼 노동이나 이런 그 기간제 노동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것은 이제 요건데요.
소위 이제 비보상 노동이 많습니다. 사회보험보지 제도는 일단 근로를 전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은 노동 임노동 임금 체계에 들어가지 않은 노동들은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GDP 대비 25%이고 이것이 이제 점점 확대되는 비보상 노동이 확대되고 있고 이게 다른 나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그 남녀 성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남자 여자가 좀 비슷하게 이 부담을 비용하는 추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드리지 않겠지만 비취업자, 노인, 그리고 실업자, 취업자, 그리고 자영업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제도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다 사각지대가 있고 그 사각지대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듯이 그 적용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적용 사각지대는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어 있는 반면에 그 급여 사각지대, 그러니까 적절한 그 급여 수준이 적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 급여 사각지대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 정부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6개 국정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이제 새 정부의 복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2개 국정 과제가 그 중에 들어가 있고 그 사회보장 약속은 필요한 국민께 더 두껍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110개 국정 과제 중에서 소득보장 과제는 4개가 되겠습니다. 42, 43, 46, 53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전체적인 경제 목적가 상당히 강조되어 있고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상당히 투명한 하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것보다는 이제 투명한 일 잘하는 정부 이렇게 되어 있고 하지만 복지 목표는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시면 42번에서 지속가능한 복지 계획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상향, 연금개혁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회보험 통합관리를 통해서 사회보험 관리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43번에 보시면 기초보장 강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생계급여 확대, 긴급복지 개선, 상병 도입 추진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상향하는 게 주된 내용이고요. 46번에는 보육에서는 새로운 것으로 부모급여 도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살까지 70만 원 주다가 100만 원까지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3번에는 고용안전망인데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계속 확대하고요. 국민취업제도에서 취업지원 강화, 퇴직연금 강자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세부적인 걸 보시 마시고 특징을 보시면 단절보다는 지속성입니다. 이전 정부가 했던 상병수당 추진, 소득기반 고용보험, 근로장려세제,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이제 부모수당도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유아수당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 생각엔 아까 말씀하신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국가 합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복지국가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보시면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율이 10.8, 10.4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그 투자 지출하는 정부 부분별 비중, 그 복지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게 그 복지 지출의 비중이 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때 복지 지출의 비중이 커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부도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정책에서는 상당히 그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차이도 있습니다. 차이도 그 90년 말부터 이제 보수 정당은 이제 자생복지를 자기 복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생복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를 통한 복지와 기초보장 강조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이제 급여 상향보다는 재정 안정을 추진하고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 건강보험에서 민간 협력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전 정부와 다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차이는 뭐냐면 사회투자적 방향이 상당히 강조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득 보장에서는 지속 가능성 한편으로는 소득 보장은 좀 효율화하고 지속 가능성 한 반면에
서비스나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인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보편적 돌봄, 복지 돌봄, 보편적 직업 능력 개발 정책하면서 보편적이라는 말이 사회보장, 소득보장에서 많이 쓰인 단어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소득보장 하나도 안 씁니다. 안 쓰고 오히려 서비스나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보편적 강화 이런 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성과 차이성이 있는데 차이보다는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보았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방향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앞에 보시면 이제 사각지대가 보이죠. 여기서 파란 것이 이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겁니다. 부모급여 그리고 기초연금 급여 상향 그리고 국민취업제도에서 향한 그 근로장려금 직업액 향상 특고가 이번에 적용이 시행이 됐죠.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결정해 이번에 시행을 했잖아요. 상병수당은 계속 도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방향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하냐?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그래서 사회보험제도에서 과연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전통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제안을 확대하고 좀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의 제안을 해보면 첫 번째 이제 확대될 내용은 이렇게 소득보장, 전통적인 소득보장의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을 올리는 건 좋은데 올리면 지금 이제 소득 대체율이 15%가 되거든요. 40만 원이 되면 그것을 시행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충분할까? 그게 덧붙여서 또 부가적인 연금, 그러니까 부조시 부가연금을 도입해서 해야 그 빈곤 완화 효과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거고 국민취업제도에서 여기 보면 이제 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보다는 그것과 더불어서 급여 수준도 올릴 필요가 있고 근로장려세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아직까지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것도 좀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사회적 기회에 대한 보상, 다른 사각지대의 문제가 저는 조금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회 정책 지출은 가족 정책 지출은 아직까지도 OECD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수당 연령도 지금 7, 8세인데 그걸 이제 OECD 기준에 맞춰서 16에서 18세 올릴 필요가 있고 부모 급여도 이제 1살까지 할 게 아니고 그게 유아수당이잖아요. 유아수당은 조금 3살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 의료는 지금 당장 실시해야 될 큰 긴급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혁신이 좀 필요한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제 참여 소득을 좀 제안하고 싶은 게 공익적이거나 사회적으로 가치인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실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표적인 게 이제 출산과 돌봄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노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을 돌보고 여성이 노인을 돌보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질 건데 지금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그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노인 돌봄,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노동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소득 보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두 번째 발표 김원섭 교수님은 그 새 정부의 소득 보장 정책 계획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전 정부와의 일정한 지속성이 있다고 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보수적인 복지 이념으로 인해서 좀 기초 보장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또 재정 안정화의 측면을 강조를 해서 아마도 소득 보장이 확대는 부분적으로 되겠지만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진단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주원선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 주은선입니다. 저는 소득보장 분야의 전망과 과제를 주로 노소득보장 정책 중심으로 준비를 했고요. 소득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 그리고 정책 전망과 평가, 그리고 정책 제언과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소득보장 분야의 주요한 정책 과제는 무엇보다도 노소득보장 체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현 세대 노인 빈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 세대 노인 빈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현 세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층위의 개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뭐 기초연금을 10만 원 올리겠다라는 구상이라든지 또 보충적인 소득보장제라든지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구상들이 기초층위의 개혁에 관한 구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세대 노인 빈곤은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사회보험제도로서 노후소득 보장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야 최저보장과 같은 다양한 어떤 빈곤 대응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결합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공적연금 체계의 장기 재정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아마 이번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장성 강화를 수반한 상태에서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가기보다는 이미 이제 있는 국민연금 기금이 있죠. 그러니까 900조가 넘는 국민연금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활용해서 보험료 인상의 속도를 충분히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에 관한 좀 적극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새 정부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이제 얘기를 한 국정 목표를 보면은 소득 보장에 관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그리고 상생의 연금 개혁,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40만 원까지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연금의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40만 원으로 인상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라는 이제 그 부분하고 같이 결합시켜 본다면 차등적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국민연금 수입 확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이제 보장성 강화가 미래의 어떤 빈곤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지출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근데 가장 크게는 뚜렷하게 급여를 줄이는 이제 그런 전략보다는 연금 급여나 수급 연령에 자동 조절 장치를 도입한다거나 해서 인구 변화에 급여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좀 점진적인 급여 삭감 이런 것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순전히 전망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뚜렷하게 급여율을 떨어뜨리는 전략보다는 점진적으로 그 어떤 삭감을 체감하게 만드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도록 하는 전략, 이런 전략으로 국민연금 지출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랑비에 옷 젖게 하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을 줄이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까지 차등적으로 올리는, 만약에 이제 그런 정책 방향이 잡힌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국민연금을 저급여 상태로 이렇게 놔두고 기초연금만 올리는 경우에는 이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 제도 간의 합리적 관계 형성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아까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은 뭐 기준중위소득의 35%로까지 올렸을 때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도 유사한 그런 정책적인 합리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공적연금의 주요 기능이 그러니까 빈곤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기보다는 빈곤에 대한 사후적 대응으로 제한되는 이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4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애매한 액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또 의미가 없는 액수는 아니죠. 그래서 빈곤 갭은 줄일 수 있지만 적극적인 어떤 탈빈곤 지원 수준은 아닌 그런 어떤 애매한 액수인데요. 이 애매한 기초연금 40만 원이 과연 충분할 것인가? 이거는 좀 논의를 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어떤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을 했을 경우에 그 사실상에 이거는 급여를 삭감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낮은 보장성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정부에서 시장의 역할, 민간의 역할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이렇게 국민연금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자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때 이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용이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노동자의 절반가량만을 포괄하고 있고 사실상 거의 다 일시금으로 소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 사적연금의 역할을 통해서 역할을 높임으로써 공적연금의 역할을 줄이는 이제 그런 식의 정책 방향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는 과연 무엇인가? 저는 무엇보다도 설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연금 90년대생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 뭐 이제 그런 식의 굉장히 선정적인 신문 기사가 나오고 하는 이제 그런 와중에 이 공적연금이라는 게 세대 간 연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로서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설득해내야지 보험료를 올리든 급여를 올리든 깎든 뭐 이런 식의 개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공적연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런 어떤 연대적인 부양제도로서 가지는 가치를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좀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와 뭐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에는 불안하게 만듦으로써 개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동력으로 삼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소진된다라든지 뭐 바닥을 보인다. 뭐 그리고 국민연금 뭐 몇 년생부터는 못 받는다. 뭐 이제 그런 불안 같은 것이 개혁의 동력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그게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성을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선언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안을 잠재우고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연대의 지속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선언을 하는 것도 충분히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합의의 전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적연금이라는 게 노인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보장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만큼은 한다라는 그런 어떤 최저선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하고 공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현 세대 노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은
저는 미래의 한국 공적연금 체계가 그러니까 빈곤을 양산한 빈곤에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빈곤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서 그리고 중간층까지 포괄하는 어떤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각지대 축소 관련해서 정책 제언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주 15시간 미만 60세 이상 노동자 등에 대한 가입 의무 확대라든지 뭐 최소 가입 기간 단축 등 다양한 방식의 사각지대 축소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나와 있는 방안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밖에 뭐 재정 안정성 확보라든지 재정 안정성 확보하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료 인상이지만 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 기반, 그러니까 분모죠. 부가소득에 대해서 이거를 확장하는 그런 접근 역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험료 부가소득의 상한을 폐지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전격적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적연금 제도 사이에 합리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 이건 역시도 이번에 제도 개혁을 추진을 하면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그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 그리고 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시대인데 이럴수록 이제 집합적인 보장의 필요성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가 더 작은 정부와 더 큰 시장으로 대응을 하려고 만약에 한다면 이게 이제 노후 보장의 총 비용을 절감시키는 접근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사회 후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불평등은 더 커지는지 이건 역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적정 수준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적정 수준을 보장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두 분은 그 소득 보장이 그 일정 부분 확대되면서도 사각지대나 또는 소득 보장의 어떤 충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그런 제한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조원선 교수님은 노후소득 보장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비관적인 그런 좀 전망을 제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서 그 새로운 정부가 재정적 지속 가능성 문제를 중심으로 노후소득 보장 전반적인 축소 개혁을 할 가능성에 대한 상당 우려를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분의 발표를 다 들었고요. 저희 남은 시간이 지금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인구 집단별로 우리가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 그리고 근로연령층 및 아동 청소년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눠 가지고 그 각각의 집단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와 또 전망을 해보는 그런 좀 방향으로 먼저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토론을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김태환 박사님께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까 그 PPT 슬라이드를 통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정 과제라든지 그동안에 지금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아마 저소득층, 빈곤층 혹은 이제 근로빈곤층까지 포괄해서 또 본다 그러면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이제 소득 보장을 강화시키면서 이제 기준수를 조정하면서 아마 사각지대를 줄이겠다 이 부분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 기준도 완화하겠다. 여기는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긴급복지 혹은 근로장려세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사각지대 축소에는 많이 이제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이제 우려는 이것들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선정 기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이제 강화해서 선별성도 좀 강화시키는 이제 그러니까 기준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종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겠다. 하지만 그 벗어났을 때는 좀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특히 이제 우려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선이 30%인데 그 30% 이하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재산 기준을 통해 들어오신 분들은 보호하지만 그걸 넘어섰을 때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제 사각지대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이제 복잡한 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들 이제 크게는 이제 직접 일자리 사업들도 있지만 이제 자활 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많이 확대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아마 노인 장애인 등 이렇게 빈곤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소득 보장이 이제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약 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이지만 이 근로 연령층에 해당되는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 복지 파트도 뿐만 아니라 이 노동 관련된 고용 관련된 그 공약집을 보더라도 고용 서비스 쪽을 좀 많이 확대하고 연계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아까 김원석 교수님께서 말씀드리 주신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기간이라든지 보장성 강화 이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일부는 강화시키고 일부는 좀 아주 많이 담지 못하는 또 역시 선별성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는 상당히 완화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화 정도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그래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상당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두 분께서 좀 이견이 있다든지 또는 좀 추가할 그런 견해가 있으시면은 좀 추가를 해주시고 뭐 거의 뭐 비슷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굳이 발언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두 분 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제가 예. 할 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저소득층 소득 보장 부분에 대한 진단은 거의 뭐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그 노인에 대한 소득 보장에 대해서 조은선 교수님께서 먼저 좀 코멘트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 거였기 때문에 쉽게 폐기하기는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차등적인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게 기존에 해왔던 대로 대상 뭐 30% 하위 30%에 대해서 뭐 40만 원, 하위 50%에 대해서는 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등화시키는 방식의 접근이 과연 정책적으로 합리적일까? 뭐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예 기초연금 제도를 보충적인 소득보장 제도로 이렇게 재편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런 어떤 구조적인 개혁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이제 적정급여, 적정부담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적정급여라고 했을 때 지금의 소득 대체율을 절대로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 대체율을 그 자체로 건드리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건드린다면, 그래서 자동 안정화 장치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의 도입을 예상을 하는 것도 좀 너무 나간 예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방식의 접근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정 부담이라고 할 때는 보험료 인상 쪽을 정면 돌파하는 게 아마 이제 정면 돌파를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이 되는 포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저랑 입장이 다른 부분은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보장성을 이렇게 낮추면서 다른 이제 사회보장제도들, 예를 들면 이제 기초연금을 보충급여화 시킨다든지 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인가, 이제 이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정책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방향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기초연금 40만 원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고요. 국민연금 아마 더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축소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 조금씩 축소를 해나가는 그런 조절 장치를 아마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김원수 교수님 뭐 네, 제가 제가 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근로 연령층 소득 보장하고 이제 아동 부분인데 근로 연령층 소득 보장은 아무래도 근로하시는 분은 근로 잘하고 계시니까 필요가 없고, 근데 근로하는데 충분한 소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문제이겠죠. 아예 없거나 충분하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것은 이제 고용보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고용보험 아시다시피 뭐 급여 기간이 수급 기간이 6개월에서 길어봐야 24 길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거죠. 일단 뭐 고용보험에 대한 어떤 급여 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부조 제도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실업 부조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실업 부조를 이번에 만들긴 했는데, 취업 지원 제도로 만들긴 했는데, 이게 6개월이면 사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실업자들의 어떤 단기 실업이 더 많고 장기 실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뭐 그리고 이제 급여 수준도 50만 원도 너무 적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급여 수준과 급여 기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이제 그 일을 하시면서도 이제 이게 그 수준이 낮은 소득이 낮은 분들이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력 단절을 된 여성들이 다시 진출할 때 주로 이제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으로 가시고, 또 플랫폼 노동의 비정규직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전혀 많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게 이제 근로장려세제입니다. 세제인데,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15만 원이거든요. 이건 턱없이 저는 낮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좀 훨씬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 빈곤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아동수당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이 10만 원에다가 8세까지인데 청소년까지 커버하는 게, 저는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5% OECD에서 85% 정도는 16세에서 18세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훨씬 더 넓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아무래도 이제 빈곤 문제는 이제 노인 빈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빈곤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은선 교수님 말씀은 국민연금 줄이고 기초연금을 차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걸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저는 그 한마디도 말도 못 찾았어요. 근데 주은선 교수님 약간 좀 멀리 보시는 게 계시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거를 좀 주시면. 저도 정말 반대합니다. 이건 정말 있었으면 안 될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도 줄이고 기초연금도 차등화해서 사회부조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 기초연금을. 근데 사회부조에 대해서 다들 뭐 되게 좋은 제도로 얘기하시는데, 우리 아시아지 복지 질을 측정할 때 사회부조는 소셜 인클루전의 척도가 아니고 익스클루전의 척도입니다. 왜 그걸 익스클루전의 척도? 사회 배제의 지표입니다. 사회부조를 받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부조를 받는 거는 그 다음부터 자기 모든 수단을 다 버려야 됩니다. 저축도 못 하고 일도 못 하고 뭐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오로지 그것만 먹고 살아라는 건데, 그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당한 시민을 보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사회부조를 주는데 그건 긴급하고 단기간에 주는 거지, 나머지는 그 사회보험이나 보편적 수당 이런 걸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독일식이라고 그러면서 도입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독일에서 사회부조 노인 사회부조 받는 사람이 3%밖에 안 됩니다. 3% 긴급한 상황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기초연금을 사회부조식으로 해서 타겟팅을 하면 얼마나 받을까?
거의 60% 이상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보조를 전 국민한테 확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하고 그 정말 주원선 교수님의 예측이 틀렸기를 정말 정말 바람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주원선 교수님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이제 그 총급여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그 소득을 볼 때, 그러니까 노인 소득을 볼 총급여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기초연금은 그냥 현재고 국민연금 미래다. 이게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초연금을 이제 지금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렇지 그걸 이제 보편적 그 수당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 지금 한 40% 못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다 받게 만들고 그래서 보편적 수당을 만든다면 그게 왜 그게 미래에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급여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미래에는 그 노인 빈곤이 우리나라 일정 정도까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편적 수당을 만들어서 그것이 국민연금 받는 사람,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너무 낮거든요. 거의 70% 이상, 60%가 40만 원 이하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은 아무리 받아봐야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주원선 교수님 말씀하신 소득급여 아무리 올려봐야 그게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고 10% 올려봐야 그게 5년 정도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 그 급여 인상은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효과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초연금을 받쳐줘서 국민연금 받고 기초연금 받고 해서 해야 이제 어느 정도 급여 수준을 받고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걸 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의 주도적인 그 보험 그 복지급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그 주도적인 건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이제 맞고 미래에도 이렇게 그 적합한 제도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보험 제도는 이제 모든 사람이 근로했던 그 노동사회에서 가능했던 제도인데 지금은 점점 노동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추세. 왜냐하면 이미 고령화가 되면 우리나라 60년 되면 40% 이상의 인구가 노인들인데 그 사회보험 그걸 계속 유지한다. 그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자영업자도 많고 뭐 비정규직도 많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여성들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 제도를 계속 어떻게 막 계속 유지해야 돼. 좋은 제도인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그 플러스 보편적 급여와 같이 가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사회보장 제도의 방향이 아닌가. 거기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선 그 국민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둘러싸고 급여 축소 우려에 대해서 비슷하게 김원석 교수님도 조금 우려는 하면서도 조금 뉘앙스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주원선 교수님은 상당히 우려하고 계신 것 같고 김원석 교수님은 우려는 되지만 그렇게 잘 될까 하는 조금의 좀 뉘앙스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금 생각들이 조금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주로 급여와 관련해서 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보험료 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 예측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측을 요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예, 하지만 급여 축소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견해가 조금 궁금하네요. 예. 그 적정 보험료율, 그러니까 적정 부담, 적정 급여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 논의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을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보험료 인상이라는 게 갖고 있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는 한데 저는 뭐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저는 근데 맞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이제 빈곤 예방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회보험제도가 저는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국민연금이 급여율이 인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이랑 같이 연계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율 인상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기에 찬성하시지는 않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또 보, 다른 보험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 정치적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도 보험료 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겠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첫 제도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게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제 기업 부담이 월 8.3%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이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위해서 8.3% 플러스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독일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한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 도입하면서 퇴직연금 부분을 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조정을 못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 퇴직연금에 대한 조정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이 가능할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했거든요. 시도를 했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이제 기업에서 반대해서 실패했고 소상공인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보험료를 정부가 다 내주면 찬성했다고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기업에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친기업적인 정책을 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기업의 반대를 무릅쓰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퇴직연금의 문제입니다. 퇴직연금을 조정하면서 보험료 인상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리스크를 윤석열 정부가 이제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 회의적입니다. 예, 그래서 보험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 조은선 교수님은 아마도 급여 인상 없는 보험료 인상이 아마 시도될 것이다. 예, 이렇게 좀 진단을 하셨고, 그리고 김원수 교수님은 기업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이번 정부 내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좀 이런 좀 진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종합 지금 시간이 저희가 많지는 않은데 짧게 종합 토론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조금 코멘트를 조금 듣고 싶은 게 한간에서 부모 급여 만 1세 미만에 대해서 월 100만 원 지급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게 상당히 포퓰리즘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동 소득 보장 전반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제가 너무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독일에서는 이제 에치우스겔트거든요. 육아수당입니다. 육아수당인데 그게 그때부터 이제 독일 육아수당 도입하면서 독일은 본격적인 가족 정책을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도 유아수당에서 그걸 도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밀렸던 거고, 그래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지금 그게 이제 1세부터 3세가 중요한 게 이때 이제 상당히 그 아이들 형성될 때 가장 중요한 시기고 비용과 부모들의 노력이 정말 많이 들. 우리 애 키우면 알잖아요. 이때 정말 죽어나잖아요. 다 죽어나는데 그때 육아수당을 주면 그 고통은 있더라도 그 부담은 좀 줄어드니까 상당히 좋고, 오히려 1년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최소 3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좀 전반적인 진단은 부모 급여는 기본적인 어떤 아동 소득 보장의 부분이다. 오히려 이것을 좀 기간을 더 확대하는 그러한 좀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동 수당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 그런 진단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3분, 4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전체를 좀 종합해서 세 분께 한 1분, 2분 정도로 좀 이 종합 평가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태환 예, 박사님.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올해와 내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아마 국민연금 개혁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또 노후소득 보장체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5년 뒤에 우리나라가 진짜 사회보험 중심의 국가냐 아니면 기초연금만 깔리고 혹은 기초생활보장제도만 강화되는 공공부조 중심의 국가로 가느냐가 되게 결정된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년이 좀 중요한 한 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공공부조보다는 사회보험이 먼저 잘 보장이 돼서 안전망이 깔리길 바라는데 두 분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나 이제 주은성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따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기초연금 40만 원을 차등 인상한다는 것이 혹시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30만 원 인상할 때 2019년에는 하위 20%, 20년에는 하위 40% 그리고 이렇게 단계적 같은 이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 혹은 30% 이하에다가는 더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가 좀 궁금해서 이거에 따라서 아까 김원석 교수님 말씀하신 진짜 사회보험 중심이냐 공공부조 중심이냐가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원석 교수님. 저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어떤 정부를 우리가 여러 정부를 맞았는데 어떤 정부는 제발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부가 있는데 복지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가 저는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뭐냐면 안 할까봐 걱정입니다. 사실 이게 보면 국민연금 개혁 지금도 이제 조은성 교수님은 저런 구체적인 계획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1, 2년 만에 끝내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계획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정말 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방향은 제가 말씀 옳다니까요. 옳고 점진적이지만 옳다. 그런데 이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데 할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러니까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내서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들 앉아서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이렇게 추측하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빨리 아까 그 김태환 교수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민적인 합의를 이렇게 빨리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속히 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과 설득하고 대화하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조은성 교수님. 저는 그 소득보장 부분을 서비스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컨셉은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소득보장은 소득보장으로 대응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저도 뭐 성공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공공이 아닌 어떤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다든지 또 이제 소득 보장을 적당히 하면서 이제 서비스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제 생각과 아마 이제 이번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매우 다르지만 어쨌든 이 제도의 본질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세대 간 연대라는 이런 본질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그런 어떤 합의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이번 정부가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그러니까 불안만을 가지고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제도의 본질을 다시 짚고 넘어가면서 좀 공감대를 좀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번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환 박사님께서 그러니까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해주시죠. 네, 그 하위 20% 30%에서 차등화된 지급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었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가봐야 아는 거죠. 네. 예, 오늘 그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서 새 정부 정책을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토론을 통해서 제가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빈곤층,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보장이라든지 또는 이 근로연령대, 아동 또 청년에 대한 이 보장, 소득보장 정책들은 이 지난 정부의 조금 연장선상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좀 평가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노후 소득보장의 영역에 있어서는
일정한 방향의 전환이 올 수도 있다는 좀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고, 또 특히 국민연금의 축소와 같은 그러한 개혁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을 나눠주신 참가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